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어제에 이어 칼의 노래 읽겠습니다. 칼과 달과 몸.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었다. 임진년 개전 이래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숨막혔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보자. 사실 나는 무인된 자의 마지막 사치로서 나의 생애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나는 다만 무력할 수 있는 무인이기를 바랐다. 바다에서 나의 무의 위치는 적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사치는 성립될 수 없었다. 바다에서 나의 위치는 늘 적과 맞물려 돌아갔다. 내가 함대를 포구에 정박시키고 있을 때도 적의 함대가 이동하면 잠든 나의 함대는 저절로 이동한 셈이었다. 바다에서 나는 늘 머물 곳 없었고 내가 몸들 곳 없어 뒤채는 밤에도 내 고단한 함대는 곤히 잠들었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적의 조건도 나의 조건도 보이지 않았다. 가을빛이 쓰러져가는 바다는 차가웠고 외마디로 지저대는 새들의 울음은 멀었다. 멀리 부산, 거제, 고성 쪽 해안은 목축이 꺾여져 보이지 않았고 경상바다 수평선 안쪽으로 흩어진 섬들에서 적들끼리 서로 부르고 응답하는 봉화가 올랐다. 봉화는 불꽃에서 연기로, 검은 연기에서 흰 연기로 바뀌어 갔으나 나는 그 봉화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었다. 하동에 도착하던 날 나는 섬진강 물가에 버려진 농가에 머물렀다. 이미 사령장을 받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적들이 장악한 섬이나 폭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하동포구 언저리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묵던 농가로 찾아와 마당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통곡했다. 그들의 울음은 나에 대한 의전 행사처럼 보였다. 울기를 마치고 그들은 사공을 불러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돌아갔다. 그들은 울기 위해 내 초막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어두워진 물가에서 외가리 몇 마리가 물 위에 비치는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농가 마루에 앉아서 저무는 강물을 바라보았고 내 종막새는 강물 속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 투망질을 하고 있었다. 저편으로 건너갔던 나룻배가 다시 이편으로 돌아왔다. 그 배 위에 웬 여인네가 한 명 타고 있었다. 사공과 여인네 뿐이었다. 여인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물가에 내린 여인은 내 농가를 향해 걸어왔다. 미투리가 해져 버선이 땅에 닿았고 위로 치켜올린 두 겨드랑이 사이로 속치마끈이 보였다. 진보다리에 눌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작고 둥근 어깨와 어린 아이처럼 좁은 보폭, 그것은 여진이었다. 나는 경악했다. 오랫동안 뒷물을 하지 않은 더러운 여자의 날 비린내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났다. 나으리. 여진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마당에 쓰러져 울었다. 몸 안으로 밀려 넣으려는 울음소리가 몸 밖으로 밀려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전신으로 울고 있었다. 작은 몸뚱아리 어디에 그토록 깊은 울음이 감추어져 있었는지 여진의 울음은 길었다. 강 건너편에서 달이 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울음이 스스로 추스러질 때까지 흔들리는 어깨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병신년 가을에 처음으로 여진을 품었다. 그때 전쟁은 질이 멸렬했다. 적들은 부산과 울산에서 기나긴 농성을 계속하며 바다로 나오지 않았고 육군은 적들을 바다로 내몰지 못했다. 나는 내륙지방 관할을 돌면서 직무 부정 사건을 색출해내고 있었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아나버린 아전들도 있었다. 수군에서 타령해 마을로 숨어 들어온 자들을 적발하고도 보리쌀 2가마를 받고 눈 감아준 아전이 있었다. 한평 아전이었다. 아전과 타령자 3명을 붙잡았다. 군관을 시켜서 목베게 했다. 그들은 불탄 향교 자리에서 처형되었다. 목을 벨 때 그 식솔들은 울부짖다가 실신했다. 잘린 머리 4개를 마을 정자나무에 걸었다. 보리쌀 5마를 받고 일가족 호적을 부재자로 기재한 아전을 한평 산골에서 붙잡았다. 형틀에 묶고 곤장 40대를 치게 했다. 늙고 병든 아전이었다. 그 아전은 아마 20대쯤에서 숨이 끊어진 것 같았다.
숨이 끊어진 것을 모른 형리가 나머지 20대를 계속 쳤다. 그의 몸은 으스러져서 죽처럼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동원객사에 묵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전의 몸을 으깨던 매와 보리쌀로 죽을 끓여 먹었을 그의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난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맑은 청정수를 들이켜오고 싶었다. 밤늦게 한평 현감이 내 방으로 술상을 들여보냈다. 여진은 그 술상을 들고 들어온 관기였다. 그때 30살이라 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관노에 가까웠다. 손등이 터져 있었고 머리에서 쉰내가 났다. 그 여자의 몸은 더러웠고 눈동자는 맑았다. 눈빛이 찌르는 듯해서 내가 시선을 돌렸다.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들의 뜬 눈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나는 여진을 품었다. 그 머리들이 내 몸을 여진의 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몸속은 따스하고 조붓했다. 오랫동안 뒷물하지 않은 여자의 날비린내 속에서 내 몸은 나로부터 아늑해져 갔고 또 돌아왔다. 그 여자의 몸은 쉽게 수줍음을 버렸다. 그 여자의 몸은 출렁거리며 나에게 넘쳐왔다. 새벽에 여진은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무릎을 안고 울었다. 작고 동그란 어깨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누워 식은땀을 흘렸다. 낮에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에 뜬 눈들이 어둠 속에서 커다랗게 나에게 다가왔다. 왜 왔느냐? 나으리, 어찌 그런 말씀을. 여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종막새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조밥이었다. 강에서 잡은 쏘가리에 시래기를 넣고 매운탕을 끓였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무말랭이가 상 위에 올라 있었다. 여진과 나는 저녁상에 마주 앉았다. 먹어라. 겸상을 하여 주시니. 여진은 눈을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맑은 눈이었다.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고 쪼그리고 앉은 발뒤꿈치 각질에 때가 끼어 있었다. 먼 길을 걸어온 모양이었다. 왜 왔느냐? 추록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먹어라. 네. 밥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 여자의 어깨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뒤엉킨 머리카락 밑으로 두 볼이 촛불에 빛났다. 그 여자의 등 뒤, 담벽에 걸어놓은 칼에 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진은 수저를 들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손이 떨렸다. 편히 먹어라. 네. 아느냐? 나는 물 위에 뜬 수군이다. 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입이 작은 그 여자는 큰 노숟가락을 힘들어했다. 내가 추록했기로 네가 어찌 왔느냐? 전에 제 몸을 편안해 하시기에.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담벽에 비친 그림자의 입이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두 번째로 여진을 품었다. 그 여자의 몸은 더러웠다. 그 여자는 쉽게 수줍음에서 벗어났다. 다리사리에서 지독한 젖국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 여자의 입속은 달았고 그 여자의 몸속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에는 다급한 갈증이 섞여 있었다. 새벽에 나는 품속의 여진에게 물었다. 밝은 날 어디로 가겠느냐? 나의 실수였다. 나으리, 밝은 날 저를 베어주시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진실로 베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부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여자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담벽에 걸린 칼에 달빛이 비치었다. 칼날의 숫도 자국 속에서 달빛이 어른거렸다.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먼지와 햇볕의 냄새가 났다. 나는 더욱 끌어안았다. 그 여자는 몸을 작게 웅크리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의 작은 손이 내 등판에 식은땀을 씻어내렸다. 그 여자의 빗장뼈 밑에서 오른쪽 전무덤까지 굵은 상처 자국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등에도 아문지 오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나는 상처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달이 구름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칼날을 비추었다. 달은 칼의 숫돌 무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칼빛이 뽀얗게 살아났다. 칼은 인광처럼 차가워 보였다. 가늘고 긴 목이 내 품속에서 떨리면서 그 여자는 다시 말했다. 나으리, 밝은 날 저를 베어주시어요.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어요. 나는 다시 그 여자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의 신음은 낮고도 애절했다. 나는 그 여자를 안듯이 그 여자를 베어주고 싶었다.
나는 내 몸을 그 여자의 몸속으로 밀어넣듯이 그렇게 칼날을 여자의 몸속으로 밀어넣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를 아는 힘으로 세상의 적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인가? 나는 몸을 떨었다.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무인이 아니었다. 아침 숲에서 새떼들이 깨어나 짖거렸다. 아침에 나는 그 여자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먼저 떠났다. 나는 여진의 삶의 궤적을 알지 못했다. 한평에서도 나는 여진의 내력을 현감에게 물어보지 않았었다. 헛개비. 크고 확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으므로 헛것인지 실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헛것들은 실체의 옷을 입고 모든 실체들은 헛것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 젊은 날 여진족과 맞서 있던 두만강가 산속에서 출렁거리며 대륙을 달려가는 산맥들은 보이지 않았고 남쪽 물가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는 눈과 바람의 저쪽이 보이지 않았지만 크고 또 확실한 적들은 늘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부터 몰려왔다. 임진년의 세월은 정초부터 흉흉했다. 그 전해에도 그랬고 또 그 전해에도 그랬다. 길산봉이라는 이름의 헛개비가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산천에 피를 뿌리고 있었다. 길산봉이 지리산 피약골에서 영모의 군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군부 나졸들이 거렁뱅이 2명을 붙잡아 왔는데 그 거렁뱅이들이 길산봉의 이름과 행적을 실토했다. 황해도에서 잡아온 거렁뱅이들이었다. 황해도 거렁뱅이가 지리산에 숨어있다는 길산봉의 행적을 소상히도 진술했다. 길산봉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길산봉을 보았다는 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했다. 길산봉은 천안의 농갓집 종놈인데 나이는 60쯤 되었고 얼굴은 구릿빛이고 살이 쪘다고도 했다. 또 어떤 자들은 길산봉은 나이가 30살이고 흰 수염이 허리에까지 내려왔으며 얼굴은 희다고도 했다. 길산봉은 수계가 아니라 역적의 졸병이고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는 말도 있었다. 길산봉은 성이 길가가 아니고 최가인데 몇 년 전에 이미 산병하고 함경도 북청에서 죽었다는 말도 떠돌았다. 길산봉은 현 임금이 등극하던 다음에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곧 쳐들어올 일본군의 선봉대로 다시 바다를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조선왕이 항복하면 길산봉이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갈신으로 조선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도 있었다. 길산봉의 헛개비는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나 길산봉은 어디에도 없었다. 헛갈리는 냄새는 짙었으나 자취는 없었다. 관군은 온 나라의 벽촌과 해안을 모두 뒤졌으나 길산봉을 잡지 못했다. 마침내 길산봉은 누구냐? 라는 질문은 누가 길산봉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질문의 구조가 바뀌자 길산봉의 헛개비는 피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길산봉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여립이었다. 그때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진안에 숨어 있었다. 군부 나졸이 닥치자 그는 아들과 측근들을 베어 죽이고 그 칼로 자살했다. 천하는 곡물이라 주인이 따로 없다. 라는 그의 글이 압수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정여립이 자살하자 길산봉의 헛개비는 실체로 둔갑했다. 그 다음에 길산봉으로 지목된 사람은 진주의 선비 최영경이었다. 젊어서 그는 한때 산봉이란 호를 썼다. 그는 임금이 불러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우의정 정처를 벌레처럼 경멸했다고 한다. 의군부 형틀에 묶여 최영경의 몸은 걸레가 되었다. 길산봉인지 아닌지 밝혀지기 전에 그는 옥에서 죽었다. 죽었으므로 그는 길산봉의 대접을 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는 늘 벽에 기대는 일이 없이 단정히 앉아서 옷깃을 여미었고 그의 낯빛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감옥으로 면회온 가족들에게 그는 발을정자를 한 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 글자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정여립과 최영경에 연루된 자들 1000여 명이 형틀에 묶여 죽었다. 가족 친척이 죽었고 함께 술 마시며 음풍농월한 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자들과 그들을 두둔한 자들과 그들을 욕한 자들이 모조리 끌려와서 베어지거나 으깨졌다.
매일매일 가마니에 덮인 시체들이 시구문 밖으로 나갔다. 시체를 묻어둔 자들도 끌려와서 베어졌다. 중국 산수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임금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서 죽였다. 80 먹은 노파를 곤장으로 쳐 죽였고 8살 난 남자아이와 5살 난 여자아이를 무릎을 으깨서 죽였다. 목격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위관의 신문을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다. 때리고 꺾고 비틀고 짖으면서 형리들은 울었고 울던 형리들이 다시 형틀에 묶였다. 우의정 정철이 그 피해 국면을 주도했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민첩하고도 부지런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근면이 사륙했다. 사륙이 틈틈이. 그는 도갑붕의 은일과 고독을 수다스럽게 고백하는 글을 짓기를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했고 요염했다. 임금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산봉은 1000명이 넘었으나 길산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무렵 나는 여수의 좌수영에 부임해 있었다. 이따금씩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전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하급 벼슬아치들에게 술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나는 서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길산봉. 나는 길산봉을 떠올렸으나 길산봉은 떠올려지지 않았다. 길산봉은 강력한 헛것이었다. 바다 건너의 적들처럼 길산봉은 보이지 않았다. 내 칼은 보이지 않는 적을 뵐 수 없었다. 나는 두개골 속이 가려웠다. 나는 맑은 청정수를 들이켜고 싶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헛것은 칼을 받지 않는다. 헛것은 베어지지 않는다. 술 취한 선전관으로부터 길산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길산봉은 임금 자신일 것이었다. 그리고 승정원, 비변사, 사관원, 사원부의 우글거리는 조정 대신 전부였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길산봉에 숨을 수 있는 깊은 숲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풍수쟁이 남사고가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선전관은 말했다. 남사고는 서울 관상감에서 천문학 교수를 맡은 인물이라 했다. 어느 날 밤에 샛별이 흐려졌다. 남사고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늙은 감정이 이것은 내가 죽을 징조다라고 말했다. 남사고는 빙그레 웃었다. 죽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남사고는 말했다. 남사고는 며칠 후에 죽었다. 선전관들의 말에 따르면 서울 도성 안에서는 유림 사대부 집 자식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미치광이와 괴물의 흉내를 내며 시석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건을 쓴 젊은 선비들이 한 줄로 길게 들어서서 몸을 구부려 앞선 자들의 허리춤을 붙잡고 뱀처럼 흔들면서 종로통을 휩쓸며 다니는데 우는 자, 웃는 자, 실성한 자, 발광한 자, 술 취한 자, 토하는 자들이 뒤섞여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냈다. 공맹을 외던 젊은 선비들이 대낮에 거리로 몰려나와서 짐승이 흘레붙는 흉내를 냈다. 그들의 놀이의 이름은 등등곡이라 했다. 도성한 백성들은 남산, 관악산, 무악산에 모여 날마다 해가 지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복사꽃 피니 세상은 끝나네가 그들의 노래였다고 한다. 도성 주변 모든 왕릉에서 밤마다 귀신 울음이 들려 수비하던 군사들이 놀라 흩어졌다고도 했다. 선전관 일행과 늦도록 술을 마시던 날 밤에 방답 권관 김옥천이 타령했다.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았다. 방답 만호가 술조를 보고해 왔다. 군사를 풀어 좌수영 관아의 모든 포구와 나루를 막았다. 그의 고향 강진에도 군관을 보냈다. 강진으로 가는 군관에게 베어서 머리만 들고 오라고 일렀다. 김옥천은 오동도 나루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 쪽으로 달아났다. 여천 격군들이 바다에서 김옥천을 붙잡았다. 배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타고 있었고 훔친 군량미 세가마와 이부자리, 소금, 그리고 솥단지가 실려 있었다. 남녀가 함께 묶여서 끌려왔다. 김옥천은 작년에 무과 병과에 급제한 자였다. 22살이었고 택견과 활솜씨가 좋았다. 묶여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젊음의 힘이 빛났다. 콧날이 완강해 보였다. 어디로 가려 하였느냐? 나는 단지 살고 싶었소. 여기가 아닌 먼 섬으로 가려고 했소.
동원 노대석 위에 꿇어앉히곤 군간을 시켜 배웠다. 칼을 받기 직전에 김옥천은 고개를 들었다. 상대를 밀쳐내는 눈동자였다. 젊은 사내의 거친 힘이 끼쳐왔다. 나으리, 민망한 말씀이오만 말하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싶소. 나를 죽이시고 저 여자를 살려주시오. 저 여자를 나으리께 바치리다. 곱고 착한 여자여, 거두어서 죽이지는 마소서. 나는 군관들에게 소리쳤다. 집행하라. 좌수영 선착장은 군사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김옥천의 머리는 장대에 꽂혀서 선착장 기찰 초소에 세워졌다. 남자를 뵐 때 묶인 여자는 눈을 들어서 집행의 과정을 읽듯이 바라보았다. 여자의 얼굴은 고요했다. 허공을 가르던 칼이 남자의 목에 내려올 때 여자의 맑은 시선은 칼을 따라 이동했다. 나는 여자를 풀어주었다. 풀려난 여자는 갯가로 내려가 해송가지에 목을 메고 죽었다. 격군들이 여자의 시체를 동원 마당으로 옮겨왔다. 격군들은 여자의 빼물린 혀를 입안으로 밀어넣고 입을 오므려 주었다. 여자의 죽은 얼굴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 여자의 아비인 늙은 어부를 잡아들였다. 어부가 달아나는 남녀에게 배를 내주었다. 그 배는 수군에 징발된 목선이었다. 돛은 없고 노만 있는 배였다. 돛 없는 배를 타고 젊은 남녀가 가려던 먼 섬이 어느 섬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은 딸의 시체를 노려보는 어부의 눈빛이 타올랐다. 그 배는 내 배요. 나으리 배가 아니요. 내 배를 내 딸에게 내준 것이요. 늙은 어부는 형틀에 묶여서 소리쳤다. 곤장 20대를 때렸다. 어부는 힘겨운 일을 감당하듯이 겨우겨우 매를 감당했다. 20대째의 고개가 꺾여졌다. 동원 문 밖에는 어부의 처와 아들이 지게를 지고 와서 기다렸다. 어부의 아들은 늘어진 아비를 지게에 싣고 돌아갔다. 방답진 생리가 묶여서 끌려왔다. 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김옥천이 군량 새 가마를 빼돌릴 때 이 생리와 공모했다. 여제도 만만치 않았다. 직모 부정과 탈영자 은닉이었다. 군사를 보내 생리의 집을 수색했다. 곡식과 가축을 모두 끌어다가 수영창고로 옮겼다. 생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방답으로 돌려보내 진중에 걸게 했다. 그날 선전관 일행은 서울에 돌아갔다. 나는 수영 어기까지 전송했다. 저녁 때 사정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15순을 쏘았다. 먼 바다 쪽에서 안개의 비린내가 몰려왔고 표적 너머에서 길산봉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어디를 조준해야 하는지 표적은 흔들렸다. 바람은 개통 없이 불어댔다. 화살은 거의 맞지 않았다. 어두워져서 사정에서 내려왔다. 표적은 비어 있었다. 몸이 살아서. 연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산하뿐이었다. 포구마다 부서진 전선두어척이 뻘밭에 밀려와 처박혀 있었다. 수리에서 쓸만한 물건이 못 되었다. 불타다만 선체는 널빤지 한 장 뜯어낼 것이 없었다. 나는 광양만에서 구례 쪽으로 걸었다. 적들이 해안에 상륙하자 피난민들이 내륙으로 몰려들었다. 거꾸로 내륙의 피난민들은 남쪽 물가를 향해 내려갔다. 양쪽의 피난민들이 길에서 마주쳐 서로 떠나온 것에 형편을 물었다. 피난처는 아무 곳에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죽은 힘을 다하여 어디론지 가고 있었다. 어디론지 가고 있었다는 것만이 그들의 위안인 듯 싶었다. 쓰러진 자들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길섭에 버려졌다. 나는 그들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성 없는 마을마다 지방 수령들의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다. 그들은 무기력했고 무기력한 만큼 격렬하게 비분강개했다. 나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그들의 숙사에서 잠을 잤다. 도원수 권율에게는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었다. 보고할 사실이 나에겐 없었고 세상에도 없었다. 다만 도원수의 안부를 묻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만을 간략히 적어서 지방 아전편에 도원숲으로 보냈다. 구례에 도착하던 밤에 혼자서 술을 마셨다. 술이 먼 것들을 가깝게 당겨주었다.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백예종군 길에 고향 마을인 아산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길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던 날, 나를 호송하던 의금부 도사는 길을 재촉하지 않았다. 부고를 받던 날 시골 객주집 행랑방에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어머니를 순천에 모셔왔다. 순천은 좌수영이나 통제영에서 가까웠다. 어머니는 내가 추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에서 아산으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로 올라가는 화물 배편을 얻어 탔다. 엿새가 걸렸다. 어머니는 배에 관을 싣고 있었다. 배가 아산에 닿았을 때 어머니는 배 안에서 당신 혼자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싣고 온 관 속에 누웠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의 시신은 가랑잎처럼 가벼웠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의 추상을 치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순천에 모실 때 가끔 찾아뵈면 어머니는 아들을 어려워했고 아들에게조차 내외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 병상에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이부자리를 단정히 했다. 안아보면 어머니는 한 움큼이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오래된 아궁이의 냄새가 났다. 내가 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수줍어했다.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원수를 크게 갚아라. 내가 돌아갈 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차라리 어머니가 어리광을 부려주기를 바랐다. 2달이 지났으니 어머니는 땅속에서 썩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취했다. 허리가 결리면서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비였다. 어머니의 몸과 피난민들의 노숙자리에 내리는 비를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마셨다. 술은 비처럼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침에도 비는 멎지 않았다. 안주 없이 마신 술에 속이 쓰였다.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뒤채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것도 건질 것도 없었다. 그날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내 숙사로 찾아왔다. 그는 도원수를 경여하지 않고 곧바로 나에게 왔다. 그는 임금의 교서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교서를 내밀 때 나는 그가 사약을 들고 온 의금부 도사가 아닌가 싶었다. 나는 마당으로 내려가 교서 두루마리에 절했다. 양호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임금의 수사는 장려했다. 왕은 이르노라. 어허, 국가가 의지할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흉한 칼날이 다시 번뜩여 마침내 3도의 군사를 한 번 싸움에 모두 잃었으니 누가 바다 가까운 여러 고을을 지켜주리요. 한산은 이미 잃었으니 적들이 무엇을 꺼리리요. 7천량 패전과 한산 통제영의 분기가 임금에게 보고된 모양이었다. 양호는 계속 읽어나갔다. 지난번 그대의 벼슬을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 군케 한 것은 역시 나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 같은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것이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인에게 임금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임금이 가여웠고 임금이 무서웠다. 가여움과 무서움이 같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임금은 강한 신하의 힘으로 다른 강한 신하들을 죽여왔다. 양호는 계속 읽었다. 이제 그대를 상복을 입은 채로 다시 기용하여 옛날이 전라 좌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부하를 어루만지고 도망간 자들을 불러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회복하고 유해지를 지켜 군의 위험을 떨치게 하라. 그대는 힘쓸지어다. 분유를 범하는 자는 장조를 막론하고 그대의 지위로 처단하려리와 그대가 나라 위에 몸을 잇고 나아감은 이미 다 겪어보아 아는 바이니 내 구태여 무슨 말을 길게 하리요. 내 끝나지 않은 운명에 대한 전율로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다시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수군 통제사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전라 좌수사였다. 나는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 통제사였다. 내가 임금을 용서하거나 임금을 긍정할 수 있을지는 나 자신에게 불분명했다. 그러나 나의 문은 임금이 손댈 수 없는 곳에 건설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건설은 소멸되기 위한 건설이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다는 나의 죄는 유죄가 되어도 하는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못대가리 하나 건질 것 없는 텅 빈 바다와 목 잘린 시체가 썩어가는 연안을 생각했다. 나는 먼 섬들에서 오르던 적의 봉화를 생각했고 불타버린 한산 통제영을 생각했다. 물러설 자리 없는 자의 편안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사지에서는 본래 살 길이 없었다. 그러자 몸의 깊은 곳이 자꾸 뜨거워져 갔다. 성욕 같기도 하고 배고픔 같기도 한 것이 자꾸만 내 속에서 끌어올랐다. 양호는 보따리를 풀어 지필목을 꺼내놓고 동원으로 물러갔다. 동원에서 양호는 임금에게 가져다 바칠 나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텅 빈 바다 위로 크고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각 사각 사각. 수평선 너머에서 무수한 적선들의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환청은 점점 커지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환청을 떨쳐냈다. 식은땀이 흘렀고 오한에 몸이 떨렸다. 저녁 무렵까지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양호가 종을 보내 답신을 재촉했다. 나는 붓을 들어 장계를 써나갔다. 문장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런 의전상의 단어와 상투적인 어구를 끌어내며 장계를 지었다. 나는 장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난 다시 붓을 들어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써넣었다. 나는 그 한 문장이 임금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겨누는 칼이기를 바랐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베어지기를 바랐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신이올림.